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준입니다. 성탄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성탄절이 끝난 오늘 월요일 아침 정말 새로운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 신문들에서 어떤 뉴스가 중요한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최순실이 압수수색 직전 집안에 보관하고 있던 금고 2개를 치웠다는 가사도우미의 증언. 오늘 저희 동아일보에 단독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가사도우미가 이래서 중요하다니까요. 잠시 뒤 가사도우미의 적나라한 증언들, 그리고 최순실이 급하게 치웠다는 그 금고 2개, 빨간 금고 1개, 검은 금고 1개의 정체는 무엇일지 오늘 돌직구쇼에서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박헌영 K재단 과장이 폭로를 했는데요. 최순실이 평소 김기춘 전 실장을 무엇이라고 부르며 경계했더라. 늙은 너구리. 그냥 너구리도 아니고 늙은 너구리. 김 전 실장이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쁘겠는데요. 최순실 씨가 김기춘 전 실장을 늙은 너구리라고 부르며 경계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역시 오늘 돌직구쇼에서 잠시 후 이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오늘은 뭔가 호칭이 많은 날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병우 전 수석은 본인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형, 어디 아파? 제정신이야? 이런 거죠. 아픈 형 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 전 수석이 형 어디 아파? 라고 되물었던 이유가 무엇일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늙은 너구리 김기춘, 아픈 형 이석수. 최순실과 우병우 전 수석은 자기의 정적을 그렇게 불렀나 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중 19년 만에 구치소 청문회가 개최됩니다. 과연 최순실은 나올까요? 서울구치소에 저희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현장 보실까요? 네, 지금 서울구치소의 화면을 생방송으로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최순실 국정농단 구치소 청문회를 위해 청문 국회의원들이 도착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 핵심 증인인 최순실 씨는 바로 코앞에서 이 구치소에서 청문회를 열겠다라고 했는데도 이 구치소 오늘 청문회에 불참하겠다, 불출석 의사를 밝히긴 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청문 국회의원들은 국회 모욕죄로 처벌하겠다라고 다시 맞서고 있기 때문에 오늘 최순실 씨가 구치소 청문회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아직으로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 최순실 씨가 과연 구치소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려 나올지, 19년 만에 구치소 청문회는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될지 잠시 후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향해서 박연차 회장에게 23만 달러를 받았다라는 23만 달러 수수설이 주말에 제기됐습니다. 반 총장 측은 펄쩍 뛰었고요. 민주당 측에서는 의혹 해명해야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과연 23만 달러 받았다는 이 설 사실일까요?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인데요. 특검이 이명박 캠프 때 작성됐던 박근혜 보고서에 주목하고 있다는 기사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박근혜 보고서에는 영남대 등의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일가의 자산과 거기에 최태민이 어떻게 개입했다라는 정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고 하는데, 특검이 보고하고 있는 박근혜 보고서, 그 안에 과연 특검은 무엇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돈 줬다는 박연차의 서면과 구두 진설이 있었다는 중앙일보의 오늘 보도.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서면, 진술, 구두, 진술, 이른바 증거는 있다는 건데 검찰이 그때 당시에 규명을 하지 못했다, 이런 겁니다. 공소시효도 지났다는데 과연 박연차 회장은 반 총장에게 23만 달러를 준 게 맞는 걸까요? 잠시 후 그 진실 저희 돌직구쇼에서 가려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토크 신문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19년 만에 구치소에서 청문회가 열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은 바로 그 19년 만에 구치소 청문회의 핵심 증인 최순실이 나올까 안 나올까입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접 생방송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부터 공개합니다. 일단 최순실 측은 불출석 의사를 밝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국회 모욕죄로 처벌하겠다라고 벼르고 있기 때문에 최순실이 막판에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도 현재로선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구치소에 저희 중계 카메라가 나가 있는데요. 과연 최순실 씨의 모습이 비춰질지 현장으로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네, 구치소 안에 대회의실에 이렇게 청문회장이 마련이 됐습니다. 일단은 그럴듯해요. 국회만큼 넓진 않지만 서울구치소 대회의실, 구치소에 있는 회의실 중에선 제일 큰 공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안에 청문회장의 의자와 또 배석자들 그리고 취재 기자들이 현재로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잠시 후 여야 청문위원들이 이곳에 입장을 하게 되고요. 증인이 과연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등등이 출석을 할지가 오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최순실 씨가 하도 국회에 출석 요구를 거부하자 국회의원들이 그럼 우리가 가겠다라고 안방까지, 구치소가 안방이라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코앞까지 직접 왔는데 오늘도 최순실 씨가 불출석한다면 국민들이 상당히 괘씸해하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지금은 동행 명령권이 이제 2번 발동이 됐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지 찾아가는 청문회를 열겠다. 그래서 저렇게 서울구치소에 갔고요. 최순실은 서울구치소에 있고 안종범과 정호성은 지금 남부구치소에 있으니까 이동해서 와야 됩니다. 이 사람이 현재까지는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오라고 최후까지 이제 설득을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처벌이 약하고 또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이 분명해서 아무래도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19년 만에 한보에서 정태수 씨가 했던 19년 만에 구치소에서 열리는 청문회 이거는 지금 이례적인 일로 보입니다. 예, 국조특위 버스가 저기 보이시죠?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해서 구치소장이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버스 화면 한번 다시 볼까요? 독특한 것이 저 버스 안에 이제 청문위원들이 탑승을 하고 있는데 윤태곤 실장님, 저 버스 안에 탔던 국회의원들이 오늘도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이 불출석하면 국회 모욕죄로 처벌하겠다. 그거 가능한 겁니까 근데? 아니 그게 고발은 가능하죠. 예. 근데 이제 역대로 23번인가 20몇 번을 이제 고발을 했는데 2번 정도 그것도 이제 벌금 수준의 예. 국회 모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뭐 자기의 방어권이 아니라 정말로 국회를 모독할 의사가 명백했을 때 밝혀지는 거라서 사실 모르겠습니다.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뭐 국회를 모독하려고 하는 거냐 이거는 그렇게 밝혀지기가 쉽지 않을 거라서 뭐 다각도의 압박을 한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결국은 뭐 나중에 양형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식의 압박은 간접적 압박은 될지 모르겠지만은 직접적인 압박이 되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정치 전문가 박상철 교수님 나오셨는데 특검도 최순실에 대한 수사에서 압박을 하기 위해서 까딱하면 정유라 여권 확 뭐 이러고 있고 국회의원들도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 오늘 뭐 국회 모욕죄는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고 하니까 최순실 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뭐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 이제 출석했으면 좋겠지만 거의 출석 안 할 것이다라고 출석 안 할 것이다. 게 출석해서 뭐 최순실 씨가 이익 볼 게 없을 것이고 본인 입장에서 또 국회에서 이제 강제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특검 같은 경우야 어떤 방법으로든 국제적인 수단을 활용해서라도 끌고 올 수가 있는데 국회가 지금 많은 국민들이 볼 때 참 안타까운 게 그걸 거예요. 어쩌면 국회가 너무나 많은 권위를 잃고 있다라고 그 현장을 봤는데 국회가 만든 법은 최종적이고 국회가 하는 조치는 마지막 조치다라는 그런 뭔가 믿음감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번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모욕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모욕이란 단어 자체가 법률적 강제력이 없는 어떻게 보면 법률 용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국가원수 모독죄도 없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권위주의 시대의 용어를 없애기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은 국가원수를 모욕했다라는 것을 우리 아까 윤 실장도 이야기했지만은
입증할 바가 없고 또 최순실 씨 입장에서도 법적으로 거기 청문회 나가면 내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헌법적 권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안 가겠다라는 해명과 핑계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안타까운 건 말이죠. 이 모욕죄나 모독죄나 아무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 사후 약방문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청문회만큼은 강제력이 있는 국회의 수단이 좀 생겨야 되겠다라는 걸 국민들이 많이 느낄 겁니다. 예, 이 청문회에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최순실 일가가 형성했다는 그 수천억 원의 자산, 많게는 수조 원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그 자산 해외 곳곳에 숨겨져 있다는데 과연 국고로 환수할 수 있을까? 최순실 씨의 그 재산 규모는 얼마일까? 이런 것도 아마 궁금해하실 겁니다. 오늘 저희 동아일보와 채널A가 최순실의 재산과 관련해서 가사 도우미의 폭로를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오늘의 특종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종 많이 기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돌직구 신문부터 확인해 보시죠. 최순실이 자기의 재산과 관련해서 앞서 이렇게 말했던 바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진짜 재산이 수조 원대의 재산이 해외 곳곳에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국가에 헌납하겠다. 이야, 이거 내가 꽁꽁 숨겨놨으니까 찾을 테면 찾아봐. 자신감의 발로다. 발로말로.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원래 내 것이 아니니까 가질 게 없다. 뭐 거의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독일 검찰도 우리 특검도 최순실이 수조 원대의 자산을 해외 곳곳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숨겨놨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동아일보가 최순실의 집에서 일을 했었던 가사 도우미 2명을 찾아냈습니다. 만났습니다. 가사 도우미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는 최순실의 자산 그리고 돈의 씀씀이 금고의 행방까지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독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출력물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밝혀보시죠. 최순실 수조 원대 재산 실제 밝힐 핵심 증거 첫 번째 증거 빨간 금고 줄까 검은 금고 줄까 그런데 최순실 씨에게는 2개의 금고가 다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또 다른 출력물로 상세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최순실 씨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와 육아 도우미로 일을 했던 2사람의 증언. 첫 번째 증언은요, 바로 이 금고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세히 좀 보실까요? 2명의 가사 도우미, 육아 도우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 씨가 마지막에 거주했던 강남 아파트에 검은색 금고 1개와 빨간색 금고 1개, 총 2개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압수수색 직전에 이 2개의 금고가 사라졌다. 빨간 금고는 안방에, 그리고 검은 금고는 유라의 방, 정유라의 방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리고 금고가 있는 방문을 늘 잠가놨고 금고를 열 때는 주변에 아무도 얼씬도 못하게 했다. 이사할 때도 이삿집 센터에 금고를 맡기지 않고 남성 집사 2명과 함께 직접 빨간 금고, 검은 금고를 승합차로 옮겼다. 윤태곤 실장, 네. 금고가 2개 있었다. 통상적으로 하나는 서류, 하나는 이제 뭐 현금 봉지. 금전적인 뭐 현금이라든지 뭐 유가증권이나 이런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것은 집안에 금고를 뒀다는 자체보다도 압수수색 직전에 치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압수수색 직전에 이거 말고도 지금 증언과 취재로 드러난 것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기해라, 망치로 이렇게 두드려 부숴라. 사실 무식한 방법이에요. 망치로 근데 제일 확실한 방법인 예. 것 같죠. 그런 식의 그 일련의 활동으로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니까 그게 더 핵심적이겠죠. 그리고 뭐 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고 안에 든 내용물. 금고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그렇죠. 그 중에서도 또 뭐 오히려 돈보다는 서류라든지 예. 뭐 무슨 녹취 파일이라든지 이분들은 녹음하는 걸 워낙 좋아하는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고 아마 파기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근데 이게 누가 이렇게 알려줬는지 뭐 내일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도 압수수색 들어오기 전날에 돈도 70억인가 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예. 누가 과연 이걸 가르쳐줬는가? 그게 핵심 아니겠어요? 지금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가 수조 원대 자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특검이 금고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저희 돌직구쇼의 보도로 최순실 씨가 압수수색 직전에 치웠다는
빨간 금고, 검은 금고의 존재가 공식석상에서는 지금 처음으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굉장히 좀 흥미로운 대목인데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귀국하자마자 있었던 그 비어있는 30시간 동안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은행에 가서 돈을 찾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본인의 범죄 행위를 좀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과 입을 맞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적어도 본인한테 주어진 그 짧은 시간 동안 저와 같은 금고 문제를 비롯한 돈 문제를 정리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강하게 들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최순실 씨가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니 이것들이 밝혀지면은 국가 갖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최순실 씨의 재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다급하게 밝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 중에서 사람들이 제기하는 의혹 중에 하나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랑 돈 문제를 서로 공유했던 것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금고에 들어있는 게 금덩이가 있을 수도 있고 현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서류적인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과의 관계가 있는 문제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예, 말씀하는 순간 지금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뭔가 금품을 받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았던 송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서울중앙지검에 소환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라고 밝힌지 한번 들어보시죠. 한 말씀만 하시죠. 어떤 관계인가요? 청와대 로비하신 거 없으세요? 네, 아무런 발언 없이 그냥 뚜벅뚜벅 중앙지검으로 들어갔습니다. 금고 안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이미 증거를 인멸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고 있는데 특검이 이 금고와 관련된 수사와 압박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가사도우미의 증언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고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화장실에 있는 이 휴지심 얘기가 나왔습니다. 화장지 휴지심, 최순실 씨의 재산,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두 번째 폭로입니다. 두루마리 화장지 심. 최순실 가사도우미와 육아도우미는 계속해서 폭로를 이어갑니다. 최 씨를 처음엔 검은 돈을 주무르는 브로커. 가사도우미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검은 돈을 주무르는 브로커쯤으로 생각을 했고 평소 돈 얘기할 때 뭐 규모가 기본이 수십억, 수백억 원대였다.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궁금했다는 거예요. 최 씨와 딸 정유라는 두루마리 화장지 심에 현금 수백만 원을 말아서 끼워놓고 썼다. 한 번은 최 씨가 300만 원을 말아놓은 화장지를 어디에 뒀는지 깜빡해서 정유라의 남편 신주평과 육아도우미 B 씨를 도둑으로 몰면서 신고하겠다고 난리를 친 적이 있었다. 결국은 돈을 찾았지만 미안하단 말을 한마디 안 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지금 이게 흔히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화장실용 두루마리 휴지심이죠. 이 휴지심에 최순실이 보통 현금을 즐겨 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현금이 많았던 건지 이렇게 현금 돈다발을 이 두루마리 심에다 껴놓고 썼는데 좀 빼볼까요? 얼마인지. 자, 5만 원권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다 못 세게 했네요. 300만 원 이상의 현금 돈다발을 돌돌 말아서 휴지심에 껴서 보관하고 있었다. 휴지심이 한 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휴지심이 이렇게 쫘르르 있었다는 건데 이 칼라. 아니 집에 현금이 얼마나 많으면 금고는 또 금고대로 있고 재활용한다고 봐야 되나요? 이 사람들 워낙 꼼꼼해가지고. 이렇게 보관한다는 편리하긴 하네요. 네. 예. 아니 근데 너무 그러니까 저는 이거 기사를 보면서 이게 너무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가 뭘 보관하려면 뭐 종이컵도 있고 뭐 다양한 물건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은 화장지 심일까? 이것도 참 굉장히 좀 창의적이다라는 예. 생각도 들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돈을 있으면 이게 굴러다니기도 어떻게 보면 좀 쉽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지 한번 뭐 이렇게 어디에 뒀는지 깜빡 잊고 있을 때 결국은 그 정유라 씨 자기 전 남편이었던 신모 씨, 신주평. 신주평 씨 그리고 가사도우미가 훔쳐간 걸로 오인을 하고 뭐 예. 굉장히 뭐 다그쳐가지고 나중에 결국 이제 찾았더니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할 정도로 굉장히 안면몰수했다는 예.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어떤 그 신분이나 이런 걸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현금 위주로 썼던 것 같아요. 현금 위주로 썼다. 그러니까 집안에 금고가 있는 것도 사실은 현금이나 그런 거, 유가증권 등등 모으기 위해겠지만 보통은 이제 현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이 많은 건 좋은데 왜 화장지 심에 끼워서 썼는지는 정말 제가 직접 물어보고 싶네요. 네. 최순실 씨가 주로 현금을 썼다. 저희가 잠시 후에 보도해드릴 내용과도 연관이 있지만 얼마나 현금이 많았으면 이렇게 다 휴지심에 끼워서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금고 얘기도 나왔지만 금고에도 현금이 상당 부분 있었을 거라고 예. 얘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 현금 싫어하죠. 왜냐하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은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써야지 소득공제가 증명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현금을 싫어하고 다 카드를 쓰는 거지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현금을 사랑하고 저렇게 휴지, 화장지 수매에 끼워가지고 날 정도면은 거의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현금으로 생활을 했다는 뜻이고요. 예. 현금으로 생활을 했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현금 마련이 떳떳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러니까 통장에도 없는 돈이고 어디에도 없는 돈이 이제 다니니까 보관 용도로 저런 아이들을 생각해낸 것 때문에 것인데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의 재산의 형성과 그다음에 그 어떤 보관하고 이런 자체가 합법적인 방법은 거의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야, 이 불광동 단칸방에서 당시에 유선 전화기도 없이 살았던 최태민, 최순실 일가가 어떻게 돈을 축적해서 돈이 차고 넘쳐서 화장실 휴지 두루마리에 300만 원씩 꽂아서 보관할 정도가 됐는지 그 재산 형성 과정. 박 교수님, 이거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 축제 과정, 불법 과정이 밝힐 수 없는 겁니까? 우리 특검이? 굉장히 밝혀야 될 사안이요. 그 액수가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큰 액수일 경우는 그 환수 방법이나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최순실 씨가 가진 돈이 때로는 법적으로 합법적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수를 하려면 뭔가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재산 규모라든가 축적 방식을 정확히 추적을 해야 되고요. 저는 두 가지를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데 예. 정말 현금을 많이 사용했을 것 같아요. 미국 애들 보면 그 미국 사람들 보면은 달러를 고무줄에다 똘똘 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 돈은 저렇게 하면 참 역시 노하우 같아요, 저것도요. 휴지심에 넣는 것이. 현금 많이 사용한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그 재산, 최씨 집안 재산을 이야기하면서 뭐 8천억이다, 10조 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냐면 희대의 살인범이 있다 칩시다. 이 사람이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근데 누군가 50명 죽였다더라. 나중에 10명밖에 안 죽였다더라.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너무 섣부르게 10조라는 돈이 국제적으로 돌아다니기 힘든 돈이거든요. 10조 8천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1억, 10억을 넘어선 돈으로서 불법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그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예. 액수가 커져간 것을 쳐다봐야지 10조라는 기준을 둔 것은 가장 잘못하고는 우리가 어떤 그 무슨 뭐 범죄 의식이라든가 예. 죄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희박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제 가사도우미의 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이 부분 아닐까요? 최순실은 문제의 태블릿 PC에 대해서 나는 태블릿 PC를 사용할 줄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저 태블릿 PC는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저 태블릿 PC는 최순실 씨가 직접 사용했던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심지어 한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핵심 증인들이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청문회장에서 위증을 했다라는 사건까지 있었는데 가사도우미에게 기억을 곰곰이 되살려줄 것을 저희 취재진이 요구했습니다. 태블릿 PC에 관한 증언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태블릿 PC 부분입니다. 가사도우미와 육아도우미 2명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태블릿 PC는 항상 안방 책상에 올려뒀고, 이야, 쓸 줄 알았네요, 태블릿 PC. 최순실 씨. 항상 안방 책상에 올려뒀다는 겁니다. 독일에 갈 때도 태블릿 PC를 최순실 씨가 여행용 가방에 넣어갔다라고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밝혔던 내용 중에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의 해외 행방 노선과 정확히 일치한다. 독일 찍고 한국으로 들어온 것. 그리고 가정부가 이런 해프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한 번은 쓰레기통에 떨어진 태블릿 PC 충전기를 그냥 쓰레기통에 떨어졌으니까 무심코 버렸다가 당장 찾아오라고 난리에 난리 친 적이 있었다. 닥달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 충전해야 되는데 태블릿 PC 충전해야 되는데 지금 써야 되는데 충전기 어디 있느냐. 자주 썼다는 거죠. 최 씨 집에는
태반 앰플 등이 한 상자씩 보관돼 있었고 태반 주사가 한 상자씩 집에 보관돼 있었다. 주사 아줌마가 일주일에 한 번 찾아와 주사를 놨다. 가정부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가사도우미분들은. 그리고 청와대 김밥으로 추정되는 김밥을 수차례 건네줘 먹은 적이 있다. 청와대에 최순실 씨가 들락날락했다라는 청와대 조리장의 증언 저희 채널A에서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조리장이 싸줬던 김밥이 일로 갔군요. 가정부들에게 먹다 남은 거 드세요. 생생낸 적 있다.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 정성희 위원님, 일단 태블릿 PC 최순실 씨는 쓸 줄 알았군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다만 이 태블릿 PC가 문제의 그 태블릿 PC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은 태블릿 PC가 늘 집안에 늘 있었고 책상에 있었고 뭐 쓰는 걸 본 적이 있다는 증언은 안 나오고 있지만 늘 휴대하고 다녔다는 걸로 봐서 그 태블릿 PC 사랑이 상당했다. 예. 그러니까 최소한 쓸 줄도 모르고 본 적도 없다라는 거는 이제 거짓말인 게 너무 드러났고요. 예. 사실은 이것은 검찰의 증언과도 이제 확실합니다.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변호인과 최순실은 계속해서 태블릿 PC를 모른다. 그건 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한테 주어진 혐의를 부인하려고 했는데 이 검찰이 조사를 하면서 이 가사도문의를 갖다 미리 취재를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 증거 그 PC가 한국과 독일을 오갔다는 이 디지털 그런 증거 말고도 이 가사도문의를 불러서 얘기를 했으면 금방 나올 텐데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언론이 먼저 찾아내는데 이것은 태블릿 PC가 최순실이 아주 가까이 하고 있었고 자주 사용했었다는 증언과 아주 일치하기 때문에 예. 범죄 유죄라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 귀국 직전에 세계일보와 가졌던 인터뷰에서 나는 태블릿 PC를 사용할 줄도 모른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검찰에서 계속 진술하고 있는 내용은 저 태블릿 PC 사용법도 모른다였지만 오늘 가사도우미의 증언으로 최순실 씨의 기간의 주장은 모두 다 거짓인 것으로 입증이 된 셈인데 그렇다면 김병무 의원님, 예. 청문회장에서 몇몇 새누리당 의원들 저 태블릿 PC 고영태 거 아니냐라고 왜 추궁한 겁니까? 그러니까요. 다 거짓으로 들통난 마당에. 조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지금 여러 사람들의 증언에 따라서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아예 사용할 줄 모른다라는 건 거짓말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사도우미가 봤다는 태블릿 PC가 언론사에 제보된 그 태블릿 PC인지는 확인의 여부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태블릿 PC를 참 즐겨 쓰는데요. 이게 처음 나왔을 때 기종 같은 경우가 이게 한 1년만 지나도 구형 모델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주 태블릿 PC를 바꿨던 경험들이 있는데 언론사에 제보된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꽤 옛날에 대통령 선거 직전부터 사용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또 만약에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썼을 줄 안다라면 그 편리함을 알았다라면 다른 여러 개의 기기를 사용했을 확률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청와대가 갖고 있는 문건들을 외부로 유출하면서 그것들을 태블릿 PC로 봤다라는 정황 증거들인데 정호성 비서관의 녹취록 등등에 따라서 나왔던 얘기들을 따지면 이메일을 통해서 전해준 게 아니라 계정을 공유했던 거기 때문에 어떤 기기를 사용하든지 간에 내가 청와대랑 공유할 수 있는 계정 하나만 갖고 있으면 그냥 그거를 다 받아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 어떤 거 하나만이라도 쓸 줄 안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본다라면은 여지까지 나왔던 모든 최순실 씨의 증언은 다 거짓말이 돼버릴 수 있는 거죠. 최순실 씨의 안방 책상에 늘 태블릿 PC가 있었다. 태블릿 PC를 몇 대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태블릿 PC가 2대를 썼다고 하더라도 이쪽 태블릿 PC 로그인, 필요할 때 이쪽 태블릿 PC 가져가서 로그인 할 수 있으면 기계가 2대라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사실상 하나로 통하져 있다. 이런 말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건데 오늘 구치소 청문회에서 이 태블릿 PC와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 왜 그동안 계속해서 거짓 해명을 해왔는지 부분도 따져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치소 청문회장으로 잠시 한번 가볼까요? 네, 아직 구치소 청문회가 시작이 되진 않았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청문위원들도 잠시 후 입장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관련 증인들,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최순실 씨는 앞서 청문회에서 심신 회피라는 그리고 공황 장애라는 맞춤법이 틀린 본인의 자필 불출석 사유서를 낸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불출석을 통보한 상황인데 과연 잠시 후 최순실 씨가 모습을 드러낼지도 관심사입니다. 최순실 씨의 재산을 찾아내는 부분과 관련된 근거들 저희가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사도우미의 증언 함께 보셨고요. 두 번째 최순실 자산과 관련된 단서 저희와 함께 하시죠.
핵심 증거 두 번째입니다. 최순실 씨가 현금을 자주 썼다. 두루마리의 현금을 보관할 정도였는데 하루에 김영재 성형외과에서 하루에 남들 연봉에 해당하는 4천만 원을, 연봉보다 많네요. 4천만 원을 하루에 한 방에 그것도 현금으로 결제를 했다. 그리고 그 옆에 영수증 보이시죠? 4천만 원을 한 번에 현금으로 냈다. 이 칼럼. 도대체 뭘 하면 한 방에 하루에 현금을 쓸 수 있습니까? 뭘 한 겁니까? 4천만 원으로. 글쎄요, 저도 참 궁금한데요. 어떤 수술이 있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 미용 시술 수술을 한 겁니까?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이제 김영재 의원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한 겁니다. 현금으로 결제한 그 영수증들을 이제 분석을 했더니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현금으로 낸 것만 7,900만 원. 그런데 봤더니 2013년에 결제한 걸 보니까 4천만 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7,900만 원 가운데 이제 일부분이겠죠. 하루에요? 하루에 4천만 원, 그것도 현금으로. 그때 봤더니 이게 패키지 비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왜 뭐 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얼굴에도 뭐 수술할 수도 있고 뭐 복부에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술이 있을 텐데 뭐 1,900만 원, 1,00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꺼번에 결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4천만 원이 하루에 현금으로 지급이 된 건데요. 재밌는 건 보통 우리는 뭐 10,000원만 해도 현금 영수증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일반 서민들은. 그런데 이제 영수증 필요하냐 그랬더니 필요 없다. 라고 하면서 무기명 영수증만 가져갔다는 거예요. 현금 영수증 필요 없다. 4천만 원인데 필요가 없다라는 게 참 재밌죠. 예. 그래서 그 아까도 이제 두루마리 휴지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으로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기록을 남기지 않겠다라는 게 기본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카드 같은 거 절대 쓰지 않고 오로지 현금으로만 계속 했던 것 같고요. 약간 격가지긴 하지만 전 김영재 의원의 저런 환자들이 한두 명이 아닐 것 같아요. 예. 이 현금을 내고 이제 그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 사람도 있을 테고 뭐 물론 발급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김영재 의원은 도대체 저런 고객들이 얼마나 될까 일단 한켠에 좀 궁금해서 이 국세청에서 제대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시 본론에 들어와서 최순실 씨는 지금 드러난 것만 저 정도인데 사실은 저 병원만 간 건 아니잖아요. 여러 병원에 가서 또 아마 그 치료를 받았다면 현금 결제를 했을 테고 아마 그 와중에 또 박근혜 대통령도 치료를 과거에 받았다, 뭐 같이 어떤 병원에 갔다 이런 게 나왔었는데 그때도 역시 현금 결제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 같습니다. 야, 이 최순실 씨가 김영재 성형외과에서 현금으로 거액의 현금을 썼다는 건 저희가 사실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영수증까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루에 2014년 11월 13일 4건의 패키지 시술 비용으로 하루에 최순실 씨가 낸 현금이 4천만 원. 이 두루마리 심 휴지 하나에 300만 원이 들어있으니까 돈 1,000만 원이면 두루마리 한 3개 반 정도. 그럼 4천만 원이면 12개에서 13개의 두루마리를 꺼내서 하루에 냈다는 건데 현금으로 4천만 원을 냈다. 이 속에 들어있는 함의가 꽤 있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돈이 합법적으로 번 돈이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4천만 원을 8천만 원이든 시술을 하게 되면 돈을 내는데 보통은 다 현금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하잖아요. 물론 뭐 의료비 공제에 쓸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필요 없다는 거는 이 돈, 그 다음에 이 불린 재산이 합법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합법적으로 조성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 중에 일부가 아까 얘기한 대로 독일이나 이런 데로 흘러갈 가능성이 이게 높은 것이고요. 또 저렇게 그 성형 시술, 주사, 그다음에 그다음에 태반 주사, 미용 시술에 집착했다는 거는 그 돈 많은 졸부들의 전형적인 모습 같아요. 그런 예. 것들을 내면으로 쓰지 못하고 저 사람들의 고민은 이거 하나일 겁니다. 늙고 싶지 않아. 죽고 싶지 않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저런 형태로 나온 거고 아마 여기 말고도 예. 제 생각으로는 이런 걸로 훨씬 더 많은 돈을 썼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루에 4천만 원 말고 김병미 의원님. 예. 사흘 동안 최순실 씨가 김영재 성형외과에 현금 7,900만 원의 시술 비용을 모두 현금으로 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번 의료 게이트를 보도하면서 뭐 태반 주사, 마늘 주사 그리고 성형 시술 등의 인기가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씁쓸한 뉴스 보도해드렸는데 적어도 김영재 성형외과는 그렇다면 조금 그 많은 현금을 받고서 결과물이랄까요? 효과랄까요? 예. 좀 너무 없는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죠. 좀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그만큼 효과가 있고 그만큼 소위 말하는 돈값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이 안 됐으면 혼자 가시지 왜 또 박근혜 대통령한테 소개를 시켜주셔갖고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시술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은 청문회 나가서 본인 스스로 한 얘기가 가서 문제는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소개를 시킨 건 맞겠죠. 일단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지금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이게 돈을 썼던 게 지금 11월 달 한 달에만 벌써 거의 1억 가까운 돈들이 지출된 거잖아요. 거기다가 정유라 씨 같은 경우가 한 달에 뭐 2천만 원 용돈을 썼다라고 우리가 또 보도했던 적도 있는데 그렇게 지출 씀씀이들을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만 계산해봐도 또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실에서 돈 보셨죠? 그때도 현금이었네요. 지갑 5만 원 꺼내갖고 돈 주던 거. 이런 것들 계산하면 도대체 1년에 돈을 얼마가 썼을까라는 걸 계산해 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최순실 씨의 재산이라는 건 부동산 재산 말고 그녀의 소득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과연 부동산만 일부 갖고 있는 강남 부동산 아주머니가 또 있다. 여기만 쓴 게 아니라 찜질방 가서도 막 돈 쓰고 했던 게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는데 그만큼의 소득이 과연 정상적인 이 거래 행위로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에서 최순실 씨의 재산을 파헤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이 돈이라는 게 과거 아버지 최태민 때부터 있었던 그 뭉칫돈, 쌈짓돈이 어딘가에 아주 비밀리에 보관돼 있었던 돈을 가지고 쓴 것인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권력을 등에 업어갖고 새로운 돈을 더 끌어모아서 쓴 돈인가에 대한 여부는 특검이 조금 더 밝혀내야 될 몫인 것 같습니다. 윤태호 실장님, 최순실 씨가 이렇게 현금을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걷어들인 겁니까? 참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돈이 사람이 이제 들어오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인들은 들어오는 거하고 나가는 게 이제 맞잖아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 들어온 것보다 나간 게 항상 많아가지고 이게 어디서 갔을까 싶은데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것도 석연치가 않고 나가는 건 이제 추적이 가능한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게이트로 해서 보는 것은 한 2013년, 2014년부터는 뭐 K재단이니 미르재단이니 삼성이니 해서 들어오는 것이 보이는데 이 같은 삶의 씀씀이를 그 이전부터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98년도인가 97년도입니까? 처음에 이제 대구 다이소에 선거할 때 뭐 돈가방을 몇 억을 들고 왔다라고 했던 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부터 올라가 보자면은 뭐 조순재 녹취록이니 이런 데 보면은 최태민 씨가 이제 사망한 직후에 며칠 동안 뭐 돈을 뭐 트럭으로 뭐 어떻게 실어 날랐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는 것 같은 어느 집에 들어가면은 그 집 자체가 돈으로 돼 있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밝혀낼 문제겠죠. 이렇게 최순실 씨가 현금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전에 최순실의 최근 자산과 관련된 발언 소개해드렸는데 수조 원대 재산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국가에 헌납하겠다. 원래 내 것이 아니니 가질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발언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약 올리는 게인데 말이죠. 약 올리는 거다. 저는요, 저 현금을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드는 게 현금도 많이 생겼을 겁니다. 이 최순실 씨 특징을 보면 본인이 직접 계산을 해요. 본인이. 맞아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영수증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직접 나서서 손으로 세서 계산을 하고 현금이라는 게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돈 씀씀인데 우리가 뭐 국정농단 뭐 이렇게 하면 소위 인사에 개입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승진시켜 줬을 때 승진되고자 한 사람들이 가서 입으로만 이야기 끝났겠습니까? 현금을 들고 갔을 거예요. 아마 한국 돈도 있을 것이고 독일 돈도 있을 것이고 달러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그 현금이 많았던 것은 뭐냐면 현금이 끊이지 않을 만큼 정말 계속적으로 적당한 단위의 돈이 들어왔었다. 그것이 바로 이제 100% 뇌물성이다. 그것도 직접 받았을 거 아닙니까? 직접 뭐 권력의 사유와 행사도 본인이 직접 행사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금이란 그 자체가 어쩌면 공급원은 100% 뇌물이다. 100% 뇌물이다. 특검이 이 부분까지 다 들여다봐야 된다. 주는 사람도 현금을 주는 게 가장 표신하고 직접적이고 들통이 안 날 거 아닙니까? 지금 최순실 씨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첫 번째, 태블릿 PC 내 거 아니다. 두 번째, 수조 원대 자산 내 거 아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다는 점 특검이 잘 캐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산과 관련된 핵심 증거, 이번에 세 번째 증거로 넘어갑니다. 자산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 제목 같습니다. 정유라가 자취를 감췄죠. 프랑크푸르트 명품숍 인근을 활보하고 있다라는 독일 교민분들의 제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특검이 인터폴의 적색 수배령을 요청한 것으로 오늘 새롭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인터폴의 적색 수배령,
김병무 의원님, 이게 예. 어떤 겁니까? 적색수배. 적색 수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전 세계 한 190여 개 국가에다가 이제 공조를 요청하게 되고요. 예. 말 그대로 항만이나 공항을 통해 갖고서는 어딘가로 가려고 하는 순간 바로 경보를 거쳐 갖고서는 잡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물론 이런 적색 수배를 내렸다라고 해서 정유라 씨가 어딘가에 꼭꼭 숨어 갖고서는 협조자들의 도움을 가지고 숨어 지낸다면은 밝혀내기는 또 쉽지 않은 상황이겠지만 현재로서는 독일 검찰과 또 대한민국 검찰이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아기를 같이 데리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도피 생활을 더 이어나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정유라 씨가 언제 어느 시점에서 국내로 송환되게 될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이게 진짜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는 앞서서 빨간 금고과 까만 금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예. 금고 하나가 정유라 씨 방에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리고 독일에 가서 도피하는 기간 동안 혼자 그냥 본인 살려고 도피를 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조력자와 함께 최순실 씨의 재산을 은닉하고 이것들을 나름 빼돌리기 위한 조치들에 가담했는지에 대한 여부들도 굉장히 밝혀져야 될 대목이기 때문에 아직 20대 초반인 정유라 씨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검찰의 수사 결과 앞에 서게 된다면 과연 본인이 알고 있는 진실을 어디까지 털어놓게 될지에 대한 여부는 지금까지 증언했던 고영태 씨 등등에 대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증언과는 파급력이 아예 다를 정도로 엄청난 핵폭탄과 같은 위력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폴 사이트에 조금 전 접속을 좀 해봤습니다. 특검이 주말에 정유라를 인터폴 적색 수배할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과연 실제로 오늘 주 시작이기 때문에 요청이 있었는지 저희가 인터폴에 검색을 해봤는데 아직은 우리 특검이 인터폴에 정유라에 대해서 적색 경보를 내려줄 것을 전달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할지 말지 검토하겠다. 그 수준인 걸로 같습니다. 원티드 펄슨, 미싱 펄슨. 이제 빨간색 원티드 펄슨의 정유라의 리스트와 사진과 뭐 이름과 특이사항 이런 게 뜨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적색 수배는 아까 말한 범죄 관련이고 이제 황색 수배는 실종자 관련입니다. 적색 수배에 올라가면 190개 경찰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예, 숨을 데가 없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치는 이제 여권 모의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독일 검찰이나 독일 사법당국의 태도죠. 정유라가 현재까지는 다른 나라로 갔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력자들이 지금 독일에 살고 있고 아직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독일에서 제 생각에는 조력자들을 세무조사하거나 조력자들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게 되면은 주변에 손발이 떨어져 나가니까 정유라가 귀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독일과의 검찰과의 그 합조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정유라 변호를 또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연락이 안 된다. 그래서 자진 귀국을 종용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는 연락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보도가 가게 되면은 결국 뭐 남아있는 선택지는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자칫 시간 문제 같습니다. 그 숨겨있는 은닉 자산에 대해서 우리 검찰이, 우리 특검이 적극적으로 범죄성을 입증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외 곳곳에 숨겨있는 자산이 각국으로 환수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환수할 거면 독일 배불리는 것보다 일단 우리 국고로 환수하는 게 좀 낫지 않는가. 그렇죠. 희망사항은 그렇죠.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독일 검찰이 8천억, 뭐 10조 이런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독일 검찰에서 아무래도 페이퍼 컴퍼니의 돈을 합친 금액이 이제 10조가 나오는데 제 생각으로는 10조일 가능성은 크지 않고 8초일 가능성도 8천억 가능성도 없고 8억도 해외로 빼돌리기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최순실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친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그 박상석 교수님이 참 말씀하신 것처럼 8천억 뭐 10조 이것이 아니라 돈 자체가 나갔다는 거 조성 과정이 불법성 이것에 집중을 해야지 효과적으로 환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독일 검찰이 눈에 불을 켜고 은닉 재산을 찾고 있다. 우리 특검이 조금 더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대한민국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 이제 차례로 보도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 새로운 뉴스 중에 이 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두 가지 호칭이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 두 개의 호칭 중 첫 번째 호칭부터 공개합니다. 늙은 너구리 김기춘.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 최순실 씨는 늙은 너구리라고 명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헌영 K재단 과장이 오늘 한 신문과 전격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그 인터뷰 내용 저희가 상세한 필력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의 폭로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두 사람은 위아래 구분 없이 그저 서로 각자 있었던 것 같다. 위아래 구분은 없었다. 김기춘 전 실장 입장에선 최 씨를 건드려서는 안 되는 인물로 여겼을 것이다. 건드려서는 안 되는 인물. 최 씨는 아랫사람들끼리 단결이 되지 않게 하려고 했고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또 아랫사람들이 감춰주기도 하는 법인데 그 사람이 의리라는 게 없었다. 너무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는 바람에 직원들을 모래 알갱이로 만들어버렸고 최 씨 주변의 인사들은 비열한 거리의 사람들이다. 비열한 거리의 사람들이다. 최 씨는 자기 손 안에 폭탄을 안고 있다가 그 관리를 못해서 결국 본인을 포함한 박헌영, 노승일 등등 막판에 폭탄이 터진 셈이다. 그렇다면 이 김기춘 실장에 대한 부분이 과연 궁금한 건데 최순실의 아성은 김기춘 전 실장이 다가갈 수조차 없는 박 대통령과 한 몸이나 다름없는 존재다. 극히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고 흥미로운 건 바로 그 뒷부분입니다. 최 씨는 평소 주변인들에게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 늙은 너구리 같은 사람이다. 김 전 실장 상당히 기분 나쁘겠는데 늙은 너구리.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가 필요할 땐 이용하곤 했다. 늙은 너구리. 김 전 실장은 최 씨의 존재에 대해서 나름 눈치를 챘고 바로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최 씨가 시키는 일인 줄 알면서도 모른 척했고 김기춘 실장은 알면서도 들어줬다고 보는 게 맞다. 그런데 김기춘 전 실장 청문회에서 최순실에 대해서 이렇게 밝힌 바 있었죠. 앉아 계신 증인들 중에서 최순실을 만난 적이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전히 최순실을 모르십니까? 모릅니다. 김기춘 문광희 국감자료. 법률자문위원장 앞에서 있었던 한나라당 후보 검증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최순실을 몰랐다?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지금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이제 보니까 제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칼럼 늙은 너구리. 왜 늙은 너구리라고 불렀을까요? 너무 잘 빠져나가니까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별명이 좀 많아요. 늙은 너구리도 있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했던 법꾸라지도 있고 여러 가지 별명이 붙는데 성냥계산기. 네, 그렇죠. 좋은 별명은 사실 안타깝게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서 이제 저희들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법을 잘 아는, 그러니까 지금 김기춘 전 실장이나 우병우 전 수석 그리고 심지어 조윤선 전 지금 문체부 장관이죠. 문체부 장관 당시 정무수석. 이 지근거리에 있던 사람들, 그러면서도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아마 애써 피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 안 보는 거죠. 그 사람의 존재, 어떤 그 박 대통령과의 관계, 영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애써 외면하고 고개를 돌렸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사실은 연결되는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일단 당장 김기춘 전 실장만 하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당장 하나, 그 차은택 CF 감독이 김기춘 전 실장을 왜 만나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 요청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그 요청을 받아서 사실은 김기춘 전 실장도 청문회에서 나왔죠. 박 대통령이 만나보라고 해서 만났다. 우병우 전 수석도 전화 한번 해보라고 해서 했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차은택 씨가 그 비서실장 공간까지 가서 김기춘 당시 실장을 만났던 것도 사실이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014년 5월에 민정비서관으로 올 때도 사실은 박 대통령한테 얘기를 듣고 이런 사람이 있으니 전화 한번 해보라고 했다. 그래서 김기춘 전 실장이 우수석 당시 이제 변호사한테 전화했다. 그러니까 다 연결되는 부분인데 모른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일단 만나지 않았으니까 모른다고 하는 거고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모르는 사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하나로 다 통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을 축으로 양쪽이 연결돼 있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가 좀 제대로 됐다면 물론 이제 박영수 특검이 가장 어려운 사람이 김기춘 전 실장이다라고 스스로 얘기할 만큼 굉장히 그 어떤 논리가 정갈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또 사람인데 구멍 하나 없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게 지금 특검에 대한 기대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가 사실은 중요한 건데 청문특위위원들이 지금 현재 서울구치소에 가서 최순실을 10시까지 기다리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순실 안 나오면 시작 안 하겠다. 좀 같이 버티고 있어요. 10시까지도 안 나오면 특별 면회라도 신청하겠다. 얼굴이라도 보겠다. 면회도 안 나올래? 이건데 오늘 최순실 씨가 증인으로 나오면 김기춘 실장 청문회에서는 사실 특위 청문위원들이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최순실 씨의 입에서
당신 늙은 너구리라고 김 전 실장을 불렀던 적이 있냐? 예, 그랬습니다. 김기춘 실장과 당신 대화한 적이 있냐? 예, 그랬습니다. 최순실 씨의 증언을 이끌어낸다면 김 전 실장이 말했던 어떤 그 법률의 방어막도 깨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그렇죠. 근데 최순실 씨나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 지금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겁니다. 예. 서로 모른다고 하면은 서로 유리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데 저 사람한테 부탁했다고 하면 나는 좋아지고 저 사람만 내 죄를 뒤집어 쓰는 게 아니라 서로 몰라야지 서로가 윈윈인 거기 때문에 지금 김진 앵커가 말한 이제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은 낮은 거고 예. 이숙경 칼럼니스트도 말했지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뢰밭이 여기 눈앞에 있는 걸 아니까 지뢰밭을 피해서 다닌 거예요. 예. 오히려 안종범 전 수석 같은 사람은 이게 지뢰인지 무슨 대나무 밭인지 모르고 막 밟고 다녔던 거니까 뻥뻥 터진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어쨌든 돌아가자면은 박헌영 전 과장의 인터뷰인데 박헌영 전 과장. 박 과장의 이야기를 관통한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청문회장에서 내가 조금 최순실 측인 것처럼 보였지만 예. 나 아니다. 나도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한테 섭섭하게 대했기 때문에 그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저 사람의 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다. 이제 줄줄이 더 나올 것이다. 내가 아는 수준은 이 정도다. 이거죠. 예, 박헌영 과장. 사실 그 이완영 의원의 위증 논란의 상대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고영태가 PC를 들고 다니는 걸 봤다라고 발언을 했다가 사실은 최순실을 비호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분류가 됐는데 박 과장은 오늘 그게 본의가 아니다. 어떤 말입니까, 그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고영태 씨는 정의의 사도, 정의의 편. 여기는 이제 어둠의 편으로 갈라서니까 사실 다 같은 본인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쟤도 예. 다 똑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박헌영 과장의 인터뷰 중에서 굉장히 재밌었던 거는 최순실 씨는 인간적 교감이 없는 사람이다. 기본적으로 조직 내에서 열심히 충성하면 나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일절 안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신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저 늙은 너구리라는 표현도 그럴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보는 게 예. 최순실 씨가 어떤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의 대통령한테도 예전 얘기지만 앞에서는 네네네네 하다가 전화 끊고 나선 지가 아직도 공주인가 봐라고 예.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겉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뒤돌아서 하는 행동 자체가 아예 다른 사람이죠. 김기춘 실장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여나 김기춘 전 실장을 알았으면 앞에 가서는 아이고 우리 훌륭하신 실장님이라고 얘기하고 뒤에 가서는 늙은 너구리라고 했을 법한 인물이기 때문에 과연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특별검사가 오늘 이제 김기춘 전 실장 압수수색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주 많이 늦었지만 그 결과물은 좀 확실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호칭은 김기춘 전 실장을 향해서 최순실이 불렀던 늙은 너구리가 첫 번째 오늘의 호칭이었습니다. 오늘 새롭게 등장한 두 번째 호칭, 돌직구 신문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아픈 형. 늙은 너구리와 아픈 형, 둘 중에 뭐가 더 기분이 나쁠까요? 아픈 형은 우병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향해서 말한 호칭이라고 합니다. 아픈 형. 상철이 형. 아픈 형이 더 기분 나쁩니까? 늙은 너구리가 더 기분 나쁘겠습니까? 저한테 한번 형 아파 물어보세요. 어디 아파? 형 어디 아픈 거 아니야? 형이 나를 무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정신이야? 뭐 그런 너 뜻이죠. 너 지금 뭐 하냐 이거죠. 뭐 예. 하냐. 최순실 씨가 늙은 너구리라고 부른 것은 너구리가 엉큼하잖아요. 예. 너구리가 나이 먹었던 게 아니라 아주 교활하고 엉큼하고 함부로 다뤄서는 골치 아픈 사람이다. 즉 존재감과 실력을 인정한 거거든요. 인정받은 거네요, 그 나름. 그런데 특별감찰관이라고 석수형 놔뒀지만 가만히 있으란 소리지 왜 나를 좀 불편하게 만들어? 근데 그 표현이 어디 아파 할 때는 사람 취급 안 한 겁니다. 아, 더 얕잡아오고 진짜 아파서 걱정되는 게 아니라 제정신 아니지.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형 어디 아파? 상철이 형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어때요 지금? 그거군요. 네. 상당히 근데 기분 나쁜 호칭이군요. 아픈 형. 저는 이제 그 우병우가 아나무인격이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게요. 예. 이제 그 김기춘 실장이 조직 장악력이 엄청나게 강했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도 그 채널의 그 네트워크에 김기춘의 허락을 안 받고는 못할 사람들. 예. 그래서 최순실 씨하고는 우호적인 공정관계는 아니지만 공정관계는 맞아요. 아마 예. 적대적이고 불편한 공정관계를 유지해가면서 청와대만큼은 확실하게 장악을 했지만 어쩌면 우병우만큼은 너 맘대로 해라 라는 것이 허용이 됐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이 그 당시 벌써 국민들 많이 언론들은 느꼈지 않습니까? 예. 아마도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그 권력 누수 현상이 박근혜 정권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병우는 조선일보를 건들고 예. 그 다음에 특별감찰관한테 박살을 낸 거군요. 형 어디 소위. 아파? 참으로 아나무인격인 거죠. 아나무인격이다. 그런데 형 어디 아파? 라고 불렀느냐라는 질문이 청문회장에서 있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 과연 뭐라고 인정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석수 감찰관이 감찰 착수했지 않습니까? 감찰 착수한 걸 듣고 증인이 전화를 직접 걸어서 형 왜 이래 어디 아파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던데 그거 사실입니까? 제가 그 당시 갑자기 저도 뭐 특별감찰관이어서 저에 대해서 그 감찰 착수한다는 건 몰랐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놀라서 그렇게 했는데 뭐 어디 아파는 아니고요. 이게 왜 갑자기 하느냐 하는 취지로 말했던 것 같습니다. 형 어디 아파라고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수사를 하느냐라고 말했다는 건데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봐야 될 게 특별감찰관이 수사를 하는 게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뭐 그 조선일보 사태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본인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보도한 게 넥슨과의 그 처가 딴거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감찰관이 사실 그동안은 좀 개점 희법이었습니다. 예. 돈만 받고 뭐 별게 하는 게 있냐 그랬는데 이게 사태가 딱 터져서 감찰이 착수하고 나니까 넥슨 땅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은 수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예컨대 정광이라는 유런 회사라든가 뭐 아들의 뭐 꽃보직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하니까 이게 너무 느닷없는 겁니다. 본인은 다른 거를 감찰할 줄 알았는데 바로 겨냥이 본인한테 오는 거니까. 나를 수사에 감히 이런 예,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예. 학교는 이제 선배가 되고 자기가 후배긴 하지만은 뜻밖의 이 감찰관이 그거 하고 시키는 거나 잘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칼날이 자기를 해서 오는 거니까 이건 대통령 부분이 아니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대통령을 대한 공격적이가 아니고 본인을 곤란하게 했다는 취지로 하는 거니까 좀 더 나쁘다. 더 나쁘다. 이렇게 어쨌든 보여지죠. 우병우 수석이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건데 한 특검 관계자 청문회장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방금 말했던 그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윤태곤 실장님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의 현직 민정수석 혹은 비서관이 검사에게 전화한 자체가 수사 개입 해석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요. 이거 세월호 수사할 때 알아본 것뿐이다 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분의 이야기가. 어디 아파는 아니고 나한테 오니까 놀라가지고 그걸 왜 놀라가지고 거기다 물어봅니까? 예. 그리고 우병우 수석의 말을 우리가 100%그 사람 말을 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요. 자, 자기는 K재단, 미르재단 같은 건 문제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한 거 다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우병우란다. 이석수 감찰관은 임기도 얼마 안 됐고 자기 밑에 거느리고 있는 사람 숫자도 조금밖에 안 되는데 K재단, 미르재단 같은 거에 대해 가지고는 뭔가 인지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우병우 수석에 대해 가지고 인지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막은 거예요. 자기 말을 다 100% 인정한다라고 해도 막은 거거든요. 그 사람은. 자기는 할 일 안 하고 할 일 하려고 하는 사람 막았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조홍천, 박관천 문건 다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담인데 이석수 감찰관이 만만한 분이 아니거든요. 만만한 분 아니죠.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유하 감독하고 상문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에요. 그렇군요. 그 영화에 보면은 반장이 나오는데 반장이 이렇게 질서를 정의를 바로잡지는 못하는데 좀 바로잡으려고 하는 반장이 나와요. 모범생으로. 명찰이 이석수라고 알고 있죠. 말죽거리 잔혹사에도 실제 이석수 반장이 등장했었다. 동기 동창이. 만만치 않은 사람인데 지금 김병민 의원님 두 개의 호칭. 늙은 너구리와 아픈 형. 그래도 최순실은 면전에서 늙은 너구리라고 하지 않고 뒤에서 자기 사람들에게 늙은 너구리다 이랬는데 우병우 수석은 면전에서 아픈 형이다. 이게 늙은 너구리라는 거는 뒤에서 이제 좀 피해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거고요. 저는 이 아픈 형이라고 하는 사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이 정권의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 권력을 갖고 있는 어떤 분은 전화를 갖고서는 형, 내가 별의별 거 다 갖고 있다니까? 이거 형이라고 그러고 협박하는 거잖아요. 유상현 의원. 그러니까 듣는 형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 형을 깔고 무시하는 기본적인 그 가정을 까는 게 내가 형보다 권력과 힘이 세다라는 걸 기저에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 지금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도 이석수 특감에 대해서 충분히 형 어디 아파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은 형 그 특별감찰관 별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그 조금만 권력을 갖고 나를 공격해 이런 내면의 심리가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어디 형한테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듣는 형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앞으로 형이라는 호칭을 쓰면 뒤엔 꼭 존댓말을 써야지 형이 듣는 형이 기분 안 나쁘거든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청문특위위원들이 구치소까지 갔건만 결국
기다리겠다는 예정된 시각 10시를 7분 이상 훌쩍 넘겨서 청문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97년 이후 19년 만에 국회의원들이 구치소에 직접 방문해서 청문회를 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97년 만에 처음인데 증인석을 잠시 후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국정농단의 주역 3인방 증인석이 우려했던 것처럼 텅 비었습니다. 특별 면회까지 감내하겠다라고 국회의원들이 밝혔건만 그리고 국회 모욕죄까지 적용하겠다라고 엄포를 뒀지만 최순실 씨, 정호성, 안종범 이 세 사람은 끝내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증인석은 텅 빈 상태로 국회의원들만 모여서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박상철 교수님, 지금 증인 없이 청문회 자체가 뭐 시작할 수 있는 겁니까? 있기는? 저거죠. 이제 지금 국회 참 보기 참 민망합니다만은 국회의원들이 특위가 가서 고작할 수 있는 것이 국민 여러분 이렇게 정말 그 최순실을 비롯한 증인들이 이 국민을 보시 뻔뻔스럽습니다. 안 나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움직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참 안타까운 게요. 우리가 이제 뭐 소 잃고 애양간 곤친다고 우리가 순실을 잃더라도 애양간은 곤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예. 지금 벌써 한 달의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예측됐잖아요. 한 보름 전에라도 저는 법률을 갖다 국회에서 만들어가지고 이 수감자들의 증인들의 인권을 아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방법을 강구를 이번 기회에 했었으면 그것을 설마 그 권한 대행이 그 법률안 거부하겠습니까? 참 그게 참 아쉽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은 이건 우리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김성태 위원장이 저런 퍼포먼스, 저런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현재 우리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어 있는 걸 알아라는 어떤 선의의 폭로로서 생각한다면 또 가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청문회가 시작됐지만 증인 없이 지금 무기력하게 어찌 보면 국회의원들이 청문회 구치소까지 가서 청문회를 무기력한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네, 우병우 수석과 그리고 김기춘 전 실장, 늙은 너구리, 아픈 형, 그리고 최순실 씨의 재산과 관련된 보도 저희가 순차적으로 준비한 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대선이 빨라진 만큼 이 대선 주자에 대한 의혹 제기도 빨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기된 의혹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어찌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몰고 갔던 박연차 게이트. 그때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3만 달러, 3억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이군요. 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반기문 23만 달러 수수설, 대선 검증의 신호탄이냐? 두 가지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반 총장의 돈을 줬다는 박연차 진술, 검찰의 캐비넷 속에 아직도 남아있진 않을까? 문득 이런 궁금증이 떠올랐습니다. 이 칼럼. 일단 반 총장 층의 입장은 이거 뭐 악의적인 보도고 사실 무게, 황당 무게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검찰 캐비넷 어딘가엔 그때 당시에 박연차의 구두 진술과 뭐 서면 조서 등이 좀 남아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러니까 시사저널 보도로 나온 건데 일단 여러 가지 보도를 종합하면은 당시 이 검찰은 진술 조사에서 이 내용을 받았지만 진술 조사에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알 수 없는 거죠. 지금까지 취재 결과 그런 거니까. 근데 검찰은 항상 우리 얘기하죠. 검찰 캐비넷에서는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예. 언제든지 시기, 타이밍을 정해서 그냥 꺼내기만 한다. 그래서 똑같은 죄를 지은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오늘은 A 씨를 꺼낼 수 있는 거고 다음 날은 B 씨를 꺼낼 수 있는 거 항상 준비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2005년 당시 외교부 장관 시절이었죠. 저도 그때 외교부 출입하던 당시였는데. 그랬군요. 네네. 그래서 반기문 총장 뭐 기자간담회 여러 번 같이 했었죠. 그런데 당시 이제 그 돈 20만 달러를 박연차 씨가 전달했다. 그리고 어디서 전달했냐 했더니 한남동에 있는 외교 공간에서 전달했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2007년 그 당시가 이제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직후였죠. 그래서 이제 축하 파티가 뉴욕에서 열렸는데 직접 전달한 것은 아니고
그때 그 축하 파티가 열리고 있었던 뉴욕 식당에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아는 식당이었겠죠. 그러면 이제 3만 달러를 전해라. 그래서 총 우리나라 돈으로 당시 2억 8천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았다라는 게 지금 박연차 씨 당시 지금 나와 있는 보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반기문 전 총장은 황당무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박연차 전 사장도 여전히 이거는 뭐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당시 그 이인규 그 중수부장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다가 아니라 모르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예. 뉘앙스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아니라면은 충분히 그 아니라고 할 텐데, NCND처럼 약간 그 모르는 일이라고 해서 사실은 누군가는 알 수 있지만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약간 그 어떤 분위기를 지금 남기고 그 기자들한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 박연차 회장의 이제 조사를 할 때 검찰이 굉장히 압박을 했었죠. 당신이 불지 않으면 딸들도 같이 처벌하겠다 해가지고, 예. 보통 가족들을 압박해가지고 당사자한테 진술을 이끌어내는 아주 전형적인 경우였는데, 당시 한 20-30명 정도의 이름을 정관계 인사들을 써냈다고 하죠, 박연차 씨가.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나왔던 건지 아니면 출처를 모르는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도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나온 그 시사저널의 보도 내용은 받았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모른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 받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은 있는데 뭔가 증거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각자의 입장 한번 살펴볼까요? 반기문, 박연차, 검찰, 이 세 사람의 입장 저희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반기문 총장 측의 입장입니다.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갖고 있다. 왜 하필 10년 동안의 임기 마치고 귀국하는 시점에 마치 탁 터뜨리느냐. 아하, 이거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황당무계한 음해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 취하겠다. 시사전을 사과하라. 이런 입장이고요. 박연차 씨의 입장 한번 보실까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반 총장과 따로 만난 적 없다. 검찰 입장입니다. 2009년 대검 중수부가 진행한 박 회장에 대한 수사, 재판 기록에는 반기문 총장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안다. 반 총장이 만약 명예훼손을 문제 삼아서 법적으로 고소하면 사실 확인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는 있다. 반 총장이 고소를 할까? 이것도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오늘 그래서 사설로 고소하라고 썼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 뭐 왜 악의적 보도를 하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엔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이런 보도를 한 것이 아니라 유력한 대권 주자로기 때문에 검증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과거에는 외교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대상도 아니었고 유엔 사무총장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무풍지대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이 꿈이 있고 온몸을 불사르겠다고 하면은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무조건 나는 깨끗해 이렇게 하면서 음해다 이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제가 제기가 되면은 사실 간단하거든요. 본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의무가 검찰에 주어집니다. 예. 그렇게 하면 드러나는 것이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저는 고소를 해서 그 규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반기문 총장의 23만 달러 수수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른바 대선 검증의 시도산이 벌써 시작이 됐다. 이런 시각인데, 반 때리기 본격화돼. 그렇지만 물밑에선 반기문 총장을 유치하기 위한 쟁탈전이 치열합니다. 정치권의 복잡한 반기문 셈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김성태 의원의 입장부터 좀 한번 볼까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입장 좀 전혀 달라졌는데, 팩트 없는 마타도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기문 23만 달러 수수설은 팩트 없는 마타도어다. 지금 김성태 의원 바쁩니다. 구치소에서 저 말하고 조직구청 와서 이 말하고. 그런데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책임한 의혹 공세, 대한민국의 위상을 깎아 민주당이 이성을 찾고 정치적 도의를 지켜야 된다. 정지석 원내대표 입장은요. 어처구니가 없고 개탄스러운 일로 반풍 초기 진압 위한 네거티브 소재가 가소롭게 이를 데가 없다. 그렇지만 민주당에서는 볼 건 봐야 된다. 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요 되게 복잡다단해질 겁니다. 첫 번째로는 뭐니 해도 이제 반기문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된다. 유사한 거 지금 뭐 반기문 총장의 형제라든지 조카에 대한 것들도 이제 아마 줄줄이 쏟아질 겁니다. 뭐 자식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박연차라는 사람이 아주 특수성인 거예요. 이때 2005년이면은 반기문 총장 참여정부 외교장관이었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여권 인사들의 제일 큰 스폰서였던 거는 맞는 것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뭐 노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광재, 서가번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제 사법 처리를 받았는데 또 여권으로 보면은 김태호 전 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에도 뭐 아니 모르니 하다가 낙마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복잡해질 건데요. 아까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때 수사기획관은 홍만표, 대검 중수 1과장은 우병우입니다. 그 박연차 예. 회장의 아들이 공익근무요원을 하고 있었고 딸이 이제 청와대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샅샅이 틀어져가지고 압박을 가했던 사람이 그 두 사람이에요. 박연차 회장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고 박연차 회장이 그때 30명 정도 쓴 거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인규 부장은 부장인 것이고 실무자는 우병우 수석이다. 이게 예. 참 아이러니하군요. 흥미롭고도 묘한 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반기문 23만 달러 수수설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순실 씨가 없는 구치소 청문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국회의원들끼리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조금은 의문스럽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없는 국회의원들만의 청문회가 개시가 됐습니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 발언 중에는 수용실 문을 따고 들어가서라도 최순실에게 묻겠다라고 의원들이 현재 분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최순실 씨가 이 청문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We got this king size to ourselves.